마지막 수업. 소년 첩자. 그는 스탠, 꼬마 스탠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허약하고 얼굴이 창백한 파리의 어린이로 나이는 10살쯤 되었을까. 어쩌면 15살일지도 모른다. 이런 애들의 나이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그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예전에 해군병사였던 아버지 페르스테는 당풀구의 거리에 있는 공원의 공원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다. 하녀들, 접는 의자를 지참한 할머니들의 가난한 집안의 어머니들, 도보로 둘러져 있는 이 꽃밭으로 거리의 마차를 피하고자 찾아드는 온 파리 안에 종종 걸은 사람들은 누구나 페르스텐을 알고 있었고 퍽이나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개들과 불량배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의 엄숙해 배는 콧수염 밑에는 그러나 인정에 약하여 거의 어머니들의 그것이라고나 할 부드러운 미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과 그 미소를 보기 위해서는 이 노인에게 그저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아드님은 잘 있나요? 그는 아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다. 이 페르스텐. 저녁 나절에 학교가 파하여 아들이 그를 맞으러 와서 그가 단골에게 인사를 하느라고 또는 그들의 인사치레에 답하느라고 하나하나의 벤치마다에서 걸음을 멈추곤 하며 가로수 밑을 둘이 나란히 한 바퀴 돌 때 그는 참말이지 행복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포위 때문에 모든 사정은 변해버렸다. 페르스틴의 거리공원은 폐쇄되어 석유 저장소가 되었다. 이 가련한 사나이에게는 전혀 쉴 틈도 없는 감시역이 억지로 떠맡겨져 아들과는 밤늦게 집에 돌아가거나 같이 지낼 수 있을 뿐 혼자 담배도 피울 수 없이 큰 혼란의 인기척 없는 수림 속에 쓸쓸히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 그가 프러시아 놈들 이야기를 할 때의 그 수염의 모양이라니. 꼬마 스탠은 이 같은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그다지 불평하진 않았다. 포위, 개구쟁이 어린이들로서는 이 얼마나 신나는 사건인가. 학교도 없어졌다. 상호 학교도 없어졌다. 날마다 휴일이어서 거리는 마치 저자거리와 같았다. 애는 저녁 때까지 바깥을 뛰어다니며 지냈다. 주둔하는 각 대대가 진지로 갈 때도 따라갔다. 그 중에서도 좋은 군악대가 있는 부대를 특별히 골라갔으니 그 방면에 스탠 소녀는 매우 정통했다. 제96대대의 악대는 별로였으나 제55대에는 훌륭한 악대가 있다고 그는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때에는 유동 청년대의 병사들의 훈련을 구경했다. 또 배급이 있어서 그것을 타러 가기도 했다. 그는 바구니를 들고 가스등도 켜지지 않는 겨울날 아침에 어슴 새벽 속에 푸주간이나 빵가게의 문 앞에 늘어선 그 긴 행렬에 끼어들었다. 그 행렬의 소용돌이 속에 서서 사람들은 서로 낯이 익으면 정치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무슈 스텐의 아들이라 하여 누구나가 그에게 의견을 묻곤 했다. 그러나 그 같은 모든 일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역시 코르크 넘어뜨리기. 브레타뉴의 유동 청년대 병사들이 포위 전중에 유행시킨 그 유명한 갈로슈의 게임이었다. 스텐 소년이 진지에도 빵가게에도 없을 때는 샤토도 광장의 가로슈 게임장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 물론 그는 게임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었다. 그는 단지 눈요기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 생도 한 사람, 언제나 오프랑의 금화가 아니고는 내깃돈을 걸지 않는 푸른 바지 차림의 키다리 소년이 몹시도 그를 감탄케 하고 있었다. 그가 달릴 때는 바지 속에서 돈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던 것이다. 어느 날 스탠 소년의 발 밑에 굴러온 금화를 주워들며 그 키다리는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부러우냐? 너 그런 말이다. 만약에 알고 싶거든 이런 것을 어디에 가면 벌 수 있는지 가르쳐주마. 게임이 끝났을 때 녀석은 소년을 광장의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 자기와 같이 프러시아 군인들에게 신문을 팔러 가자고 권했다. 갈 때마다 30프랑을 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스탠은 몹시 분개하며 거절했다. 그리고 갑자기 사흘 동안이나 게임장에 나타나지를 않았었다. 그동안 그는 밤이면 코르크의 더미가 침대의 발치에 늘어서고 5프랑짜리 금화가 번쩍번쩍 빛나며 마루 위에 줄짓고 있는 꿈을 꾸었다. 유혹은 너무나 강했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샤토도에 갔다. 키다리를 만나 질질 끌려 들어가 유혹의 늪에 빠져들고 말았다. 눈 내리는 어느 날 아침 그들은 헝겊 자루를 어깨에 메고 신문을 옷 속에 숨긴 차림으로 떠났다. 폴란드르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겨우 날이 새었다. 키다리는 스탠의 손을 끌고 감시병,
코가 빨간 둔전 포병에게 다가서더니 가련한 목소리로 말했다. 통과시켜 줍시오, 무슈. 어머니가 아르셔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그래, 감자를 캐올 수 있을까 해서 아와 같이 밭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그는 정말 울고 있었다. 스탠은 참을 수 없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다. 감시병은 잠시 그들을 살펴보더니 인적 없는 흰 길로 눈길을 보냈다. 어서 통과해. 곁을 떠나며 그가 말했다. 그리하여 지금 그들은 오버빌리에로 가는 한 길의 도중에 있다. 키다리는 웃고 있었다.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양 걷잡을 수 없는 심정으로 꼬마 스탠은 군대의 막사로 변해버린 공장을 바라보았다. 젖은 헝겊으로 채운 방어벽을 보았고 안개 속을 뚫고 하늘로 솟아있는 연기가 나지 않는 금간 자국투성의 높다란 굴뚝을 바라보았다. 여기저기에 보초가 서 있고 외투에 달린 아망 위를 쓴 채 쌍안경으로 저쪽을 관찰하고 있는 장교들이 눈에 띄었다. 꺼져가는 불더미 앞에 눈이 녹아서 젖은 조그만 천막이 보였다. 기다린 녀석은 길을 알고 있었다. 초소를 피하느라고 밭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다. 그렇긴 했지만 그곳 한 군데만은 피할 수가 없어 의용군의 큰 초소 하나와 맞부딪혔다. 의용군들은 아망이가 붙은 우장 차림으로 수화송행 철도 선로 연변에 물이 가득 괜 논 속에 움츠리고 있었다. 기다리 소녀는 다시 또 자신의 조작된 신상 사정을 늘어놓았으나 이번만은 통하지가 않았다. 그들은 두 소년의 통과를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한참 설득하고 있을 때 건널목의 집으로부터 백발의 머리에 주름투성이에 나이든 중사가 나왔다. 페르스텐을 닮은 생김새였다. 자, 얘들아 울지 않기다. 그는 소년들에게 말했다. 감자 있는 대로 보내주마. 그 전에는 조금 몸을 녹이러 들어오려무나. 얜 꼭 얼어붙은 꼴이군. 아, 스탠 소년이 떨고 있는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초소 안에서 그들은 서너 명의 병사들이 초라한 참말이지 한심스런 불더미 앞에서 상체를 구부리고 언 비스켓을 총검 끝에 끼워 불에 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소년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느라고 서로 사이를 좁혔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흥분제를 조금 나누어 주었다. 이들이 그것을 마시고 있는 동안 장교 하나가 문간에 와서 중사에게 나직이 뭐라고 소곤거리고는 불이 나게 가버렸다. 이 녀석들아. 중사는 얼굴에 흥분한 기색을 보이며 돌아와서 시부렁거렸다. 오늘 밤엔 신나는 일이 있겠다. 프러시아 놈들의 암호가 입수되었거든. 이번에야말로 도로 빼앗고 말아야지. 저 빌어먹을 부르자를 말이다. 브라보를 외치는 큰 웃음이 일제히 터졌다. 병사들은 깡총거리고 노래하고 총검을 닫고 했다. 그 북새통에 소년들은 보기 좋게 모습을 감추어 버렸다. 참호를 넘어서니 들판뿐이고 앞에는 총을 쏘는 구멍이 나 있는 흰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소년들은 바로 이 성벽을 향해 가고 있었으므로 감자를 줍는 신용을 하느라고 한 걸음을 걷고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걷곤 하며 나아갔다. 돌아가자 야 하지 말자고. 꼬마 스탠은 줄곧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기다린 녀석은 불쾌한 듯이 어깨를 떡 고추 세우며 앞으로 나아갔다. 갑자기 그들은 총을 겨누는 소리를 귀에 담았다. 엎드려! 하고 기다리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소리쳤다. 엎드리며 녀석은 휘파람을 불었다. 또한 휘파람이 눈 위로 응답해왔다. 그들은 기어서 전진했다. 벽 앞에 이르자 지면 높이에 떼국이 쪼르르 흐르는 베레모자 아래로 신누런 수염의 두 얼굴이 보였다. 기다리는 참호 속에 프러시아 병사 옆으로 뛰어내렸다. 네, 아우예요. 그는 데리고 온 일행을 가리키며 말했다. 스탠 소녀는 하도 작아서 프러시아 병사들은 그를 보자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그를 벽에 트여진 구멍에 닿게 하느라고 안아주어야 했다. 담 너머에는 수북하게 흙을 쌓아놓기도 했고 나무가 쓰러져 있고 눈 속에 검은 구덩이가 파여 있었다. 그 구덩이 하나하나에 똑같이 때에 찌든 베레모자와 똑같은 신누런 수염의 사나이들이 지나가는 애들을 바라보며 히히거리고 있었다. 한 구석에는 나무 기둥을 베어다가 토치칼을 만들어 놓은 정원사의 집이 있었다. 아래층에는 병사들이 득실거리며 트럼프 놀이를 하는 등 시뻘겋게 타는 볼로스프를 끓이는 등 하고 있었다. 양배추와 돼지의 기름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아군 의용병들이 야영 생활가는 그 얼마나 별천지인가. 위층에는 장교들이 있었다. 피아노를 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리지행이 들어섰을 때 그들은 우라 소리로 이 소년들을 맞이해 주었다. 소년들은 가지고 간 신문을 건네주었다.
그들은 포도주를 따라주며 소년들의 입을 열게 하려 했다. 장교들은 모두 으쓱거리며 심술사나워 보이는 표정들이었으나 키다리 소년은 변두리 출신의 파리지앵다운 기묘한 화술과 건달패다운 말투로 그들의 힘을 돋구었다. 장교들은 비웃었고 그의 말을 되풀이 흉내냈다. 진흙 속에 묻혀있는 파리의 참담한 실상을 전해주는 소년의 정보 앞에 그들은 신명이 나서 히히덕거렸다. 꼬마 스탠도 말을 하고 싶었다. 자신도 바보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았으나 어쩐지 창피스러웠다. 그의 정면에서는 다른 장교들보다 나이도 들고 점잖아 보이는 프러시아 장교 하나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끊임없이 꼬마 스탠의 눈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초리에서 온정과 비난이 아울러 번뜩이고 있었다. 마치 그에게도 고국에는 스탠 소년과 같은 나이 또래의 아들이 있기에 이토록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내 자식이 저런 짓을 하는 꼴을 볼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때부터 꼬마 스탠은 자신의 심장 위에 한 손이 얹혀져서 그 고통을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같은 괴로움을 면하고자 그는 마시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의 둘레에 있는 온갖 것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떠들썩한 웃음소리에 둘러싸여서 그의 친구 키다리 녀석이 국민군 또는 그 훈련 상황을 조소하고 마루에서 실시된 무장 집합이니 어느 날 밤에 있었던 진지에서의 비상 소집을 흉내내며 떠벌리는 소리를 멍청이 듣고 있었다. 키다리 소녀는 이윽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장교들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전보다도 더욱 진지한 표정들이 되었다. 이 가증스러운 파렴치범은 우리 의용병들이 공격하려 한다는 형세를 그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번에야말로 꼬마 스탠은 취기도 싹 가시며 분격해서 일어섰다. 그런 말은 마냐 형, 난 싫단 말이야. 그러나 키다리는 웃기만 할 뿐 더욱 신이 나서 짓거렸다. 그가 미처 말끝을 맺기도 전에 장교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그 중에 한 장교는 소년들에게 문을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이 새끼들 어서 꺼져라. 그리고는 그들끼리 재빠른 도이치 말로 뭐라고 짓거려대었다. 기다리 소녀는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짤랑거리며 마치 대통령이라도 되는 양 의기양양해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꼬마 스탠은 고개를 푹 떨구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러면서 그 눈초리로 몹시도 고민해야 했던 프러시아 장교의 겉을 지날 때 그는 그 나이든 장교가 측은해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외마디 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좋지 않은 일이야 그건. 나쁜 짓이야. 이 말을 들은 꼬마 스탠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며 괴어오르고 있었다. 다시 벌판으로 나오자 소년들은 미친 듯이 치달려 부랴부랴 돌아왔다. 그들의 헝겊자루에는 프러시아 군으로부터 받은 감자가 가득 차 있었다. 이럭저럭 소년들은 아무런 말썽 없이 의용병의 참호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의용병들은 그날 밤에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살금살금 소리 없이 도착하여 방비벽 뒤에 밀집하고 있었다. 늙은 중사는 마냥 행복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신이 나서 부하 병사들을 배치하고 있었다. 두 소년이 지나갈 때 그는 그들의 얼굴을 상기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던져주고 있었다. 오, 그 미소가 얼마나 꼬마 스탠의 마음을 괴롭혔던지 순간적으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거기 가지 마셔요. 우린 아저씨들을 배반한 거예요. 하지만 한쪽 녀석은 말했었다. 만약에 네가 짓거리면 우린 둘 다 총살 당하는 거야. 이래서 공포감이 그를 말린 것이었다. 크루누브에 이르자 그들은 돈을 분배하려고 주민이 이미 피난한 어느 빈집으로 들어갔다. 기실, 지인이가 이 사실을 부득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인즉 분배는 정직하게 집행되었다는 데 있다. 하여튼 아름다운 금화가 우도 호주머니 속에서 짤랑짤랑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곧 코르크 넘어뜨리기 게임에 끼어들어 신나게 돈을 걸 생각을 할 때 꼬마 스탠은 이미 자신의 죄를 전처럼 무서워하지는 않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가련한 소녀는 혼자가 되었을 때, 성문을 지나 키다리와 헤어졌을 때 이미 그의 호주머니에는 그렇게 묵직하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의 가슴을 죄어대고 있었던 손은 지금까지보다도 더욱 세게 죄어대고 있었다. 파리는 이제 그에게 전같이 보이지 않았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그가 어디 갔다 왔는가를 알고 있다는 양 준엄한 눈초리로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간첩이라는 말에 그는 수레바퀴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개천 기슭에서 역습 중인 고수들의 북치는 소리 속에서도 듣고 있었다. 소녀는 이윽고 집에 들어왔다.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것이 기뻐 꼬마 스탠은 고스란히 행복감에 젖었다. 그는 우선 그토록 무섭게 느껴지던 돈을 베개 밑에 숨기고자 부랴부랴 제 방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페르스트는 매우 기분이 좋아서 귀가했다. 일찍이 그가 그렇게도 다정하고 그렇게도 기뻐한 일이 없다 싶을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으로부터의 정보가 입수되었다. 국내 사정이 전보다 나아진 것이었다. 식사 도중 병사 출신인 그는 벽에 걸려있는 소총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그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며 아들에게 말했다. 얘 이 녀석아, 네가 좀 더 컸던데 프로시아 놈들을 멋지게 무찌르러 갔을 텐데. 8시경에 대포 소리가 들려왔다. 오버빌리에로구나. 부르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진지한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노인이 말했다. 꼬마 스탠은 낯이 새파래졌다. 몹시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잠자리로 갔다. 그러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의용병들이 야습을 벌이자마자 도리어 적의 복병들의 손에 무찌름을 당할 양상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를 향해 미소 지어 보이던 중사의 모습을 상기했다. 그 고적의 눈 속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그 병사들이 흘린 피값은 그의 베개 밑에 숨겨져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 사람, 무슈 스텐의 아들, 병사의 아들이 범한 일인 것이다. 눈물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옆방에서는 아버지가 서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래 광장에서는 집합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유동 청년대의 한 대대 병사들이 번호를 붙여 대고 있었다. 정말이지 진짜 전투가 벌어진 것이었다. 불쌍한 그는 끝내 더 참을 수가 없어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무슨 일이냐? 페르스테는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아들은 침대에서 뛰어내리자 아버지의 발밑으로 가서 몸을 내던졌다. 그가 몸을 움직인 때문에 돈은 방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이게 웬 돈이냐? 훔쳤구나. 노인은 몸을 떨면서 소리쳤다. 드디어 꼬마 스테는 단숨에 자신이 프러시아군을 찾아갔었던 일과 그곳에서 한 일을 실토했다. 그렇게 짓거리는 동안에 그는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고백함에 따라 마음이 편해진 것이다. 페르스테는 엄격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아들은 말을 끝내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어버렸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불렀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아들을 떠나밀고는 돈을 주었다. 이게 다냐? 그는 물었다. 꼬마 스테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소총과 탄약합을 벽에서 벗기더니 돈을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좋아, 이것을 돌려주러 갔다 오마. 그리고는 단 한마디도 덧붙이는 말 없이 머리를 돌려 뒤돌아보지도 않고 밤의 어둠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유동 청년대의 대열에 끼어들기 위해 내려갔다. 그 뒤로 다시는 그를 볼 수가 없었다.